미래의 꽃. 병원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서 문병을 온 사람들로 붐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르르 몰려탈 게 뻔했다.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리기 십상이다. 이마무라 유키마사는 계단을 택했다. 가방과 과일 바구니의 묵직함을 느끼면서 3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병실 앞에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말끔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제약회사의 영업 담당자처럼 보였는데 몰래 의사를 기다리는 게 틀림없었다. 면회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느릿느릿 복도를 오갔다. 간호사 센터에는 웃는 얼굴, 뾰루퉁한 얼굴, 하품하는 얼굴의 간호사들이 보였다. 안병동은 다른 병동보다 분위기가 더 차갑고 적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병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병실은 6인실이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때마침 병실 안에서 남자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환자를 밀고 나왔다. 환자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었고 주름이 선명한 목에는 보라색 마킹이 있었다. 이마무라는 과장되게 한쪽으로 몸을 피해 휠체어가 지나갈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앞뒤 생각 말고 일단 부딪혀 보자. 그는 그렇게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남자가 보였다. 먼저 중앙 침대에 누운 남자는 반백의 머리를 하고 부드러운 베개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있었다. 이마무라가 만나야 할 그 남자는 얇은 커튼이 나풀거리는 창가 옆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엘현경 검시관 구라이시 요시오.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는 유카타의 가슴께 여민 부분을 느슨하게 풀어두고 있었다. 첫 만남이었지만 그가 구라이시 요시오라는 걸 한눈에 알았다. 순간 이마무라는 멋대로 병문을 방문한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웠다. 구라이시의 팔은 가늘었고 가슴은 근육이 다 사라진 듯 평평했다. 역광 속에 비친 몸의 윤곽이 참으로 초라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러 내려올 것만 같았다. 구라이시의 눈이 이마무라를 향했다. 이마무라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용의자의 특징만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1000명,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의 눈을 관찰해 왔어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구라이시의 눈은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시의심 혹은 놀라움 따위를 이미 다 간파한 듯 했다. 그저 본질만을 파악하려고 직시했다. 충분히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눈빛이었다. 이마무라는 한순간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마무라의 용건과 생각, 경력과 처지, 그리고 인격까지도. 이마무라는 고개를 숙였다. 경례가 아닌 일반적인 인사를 하면서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구라이시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 무릎 앞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주식면이었다. 저 실례합니다. 가방은 바닥에 놓았지만 과일은 그럴 수 없었다. 손끝까지 긴장감이 전해져 명함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S현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 1과 경감 이마무라 유키마사. 구라이시는 이 명함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들었다. 이웃 경찰서에서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다 알고 묻는 표정이었다. L현에서 배달 온 신문에도 증권회사 직원 살인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속보가 실렸을 것이 분명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S현 경찰 수사 일과의 검시 보조관입니다. 이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구라이시 조사관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왔습니다. 편하게 말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의자에 앉아. 이마무라는 망설였다. 다른 환자들도 있는 큰 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면회실로 불러낼 생각이었지만 때마침 링거 바늘이 꽂혀있는 구라이시의 팔이 눈에 들어왔다. 괜찮으니까 앉게. 이마무라는 비스듬히 뒤쪽 침대에 있는 반백의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잠든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6인실이다. 옆 침대 남자가 잠들었다고 해도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젯밤에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검사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래서 금방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어때? 같이 시간 좀 때워주겠나? 이마무라는 시간 좀 때워달라는 그의 말이 어느 정도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다. 구라이시는 엘현경 소속이다. 그의 이름은 감식을 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일본 전국 어디에 있든지 꼭 한번 듣는다. 종신검시관, 시신해결사, 크라이시스 구라이시,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그는 이쪽 계통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여겨진다. 구라이시는 현장에만 전념하기로도 유명하다. 그 특별한 감시관으로 수많은 범인을 감옥에 넣은 남자가 지금은 반평도 안 되는 침대에 갇힌 몸이 되었다. 이마무라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임금에게 바치듯이 과일 바구니를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확실히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뒤 둥근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찰서의 검시관으로는 이 재작년부터 고시즈카 코조 씨가 있어요. 구라이시 조사관님과는 관할 구역에서 승진할 당시에 강습을 함께 받으셨다고요. 고시즈카가 보내서 온 건가? 이마무라는 갑작스럽게 급소를 찔렸다. 구라이시가 고시즈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고시즈카는 구라이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하의 입장에서 보아도 유능하고 직무에도 충실한 검시관이었다. 그는 연간 300구 이상의 4인 불분명 시체를 처리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높았다. 아니요, 저 고시즈카 검시관님이 보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제 스스로 판단해서 왔어요. 그럼 하극상인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검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꼭 한 번은 이 구라이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을 저도 보여줘. 네? 시체 사진 말이야. 구라이시 앞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순서를 밟으며 올라가기란 불가능하다. 이마무라는 그 사실을 교훈처럼 마음 한구석에 새겨넣으며 가방을 열었다. 고시즈카가 말한 대로였다. 구라이시를 구워 삶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날로는 더더욱 먹을 수가 없다. 이마무라는 A4 크기의 두꺼운 업무용 봉투를 내밀었다. 사진은 모두 30장. 현장 7알의 시체 3알이 구라이시 스타일의 검시라고 들었다. 그 현장도 넓은 의미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감식반에게 시체와 범행 현장은 물론이고 사건이 있던 2층의 외관과 집안 곳곳까지 세세하게 찍어 사진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구라이시는 시작하겠다는 말도 없이 검시에 들어갔다. 먼저 집의 외관 사진을 본 다음 현관 주변의 사진을 살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한 장 한 장 음미했다. 구라이 씨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전부 살펴보기 전에는 수사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시즈카가 이러한 그의 방식을 미리 알려주어서 이마무라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증권회사 직원 살인사건 관련 사진이라는 것조차 아직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그제 토요일 SC 교외의 주택지에서 일어났다. 살해당한 사람은 리듬증권의 영업담당 우치다 히로시, 35살. 자택 2층에 있는 침실의 침대에서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죽었다. 가슴에는 예리한 칼에 찔린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낮잠을 자던 우치다 히로시의 심장을 누군가가 바로 위에서 찌른 듯 했다.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내 아사코, 33살. 집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5살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차를 타고 외출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귀가를 했는데 참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아침 신문에는 강도살인이라고 보도되었다. 구라이 씨는 자창, 즉 찔린 상처를 확대한 사진을 살펴보았다. 상처는 그곳뿐이었다. 늑골 사이를 찌른 뒤 일자로 그어져 있었다. 구라이 씨가 나머지 손으로 다른 사진을 집어 2장을 찬찬히 비교했다. 두 사진 모두 자창을 확대한 것이다. 후자는 사법해부 때 촬영한 사진인데 피가 닦여 있어서 상처 부위가 벌어진 게 뚜렷이 보였다. 상처 부위는 얇은 볼록 렌즈처럼 위로 튀어나왔다. 상처 내부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는 볼펜으로 그은 선처럼 가늘었다. 또한 큰 상처의 밑바닥을 지나 렌즈처럼 볼록한 바깥 부분의 한쪽 끝을 스치면서 피부 표면을 갈라놓았다. 이마무라는 칼에 찔린 순간에 우치다가 몸을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생긴 그런 상처라고 짐작을 했었다. 구라이 씨는 말없이 검시를 계속했다. 그의 수척한 얼굴에서 유일하게 눈만 살아 움직였다. 하지만 눈빛 안에 든 생각과 감정은 전혀 읽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실 사진을 보았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을 끓이는 전기 포트, 텔레비전 리모컨, 슈퍼마켓의 광고지가 몇 장 찍혀 있었다. 구라이 씨의 동공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다시 집의 외관 사진을 손에 들고 이를 멀리서 보려는 듯 팔을 쭉 뻗으려고 할 때였다. 그의 눈은 보다라는 것보다 바라보다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죽은 우치다의 집은 5년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집 장사꾼이 지업하는 주택이었다. 자갈만 깐 주차장에는 구형 BMW와 빨간 경자동차가 있었다. 10평 정도의 마당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나무와 잔디도 없고 화단도 수도 옆에 형식적으로 있었다. 그 사진을 신문 위에 놓고 이번에는 집안의 사진을 순서대로 보았다. 현관, 복도, 계단, 그리고 다시 범행 현장 순서였다. 반쯤 열린 커튼, 마룻바닥, 2인용 침대, 지저분한 바닥에 떨어진 타월천으로 만든 여름용 혼이불, 피투성이로 표현한 침대 시트, 가슴에서 배 왼쪽 넓적다리에 걸쳐 새빨갛게 물든 우치다의 잠옷까지. 우치다의 팔은 칠칠치 못하게 옆으로 벌어졌고 다리는 V자형으로 뻗었다. 마치 큰 대자가 쭈그러든 모습이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양쪽 모두 혈흔 없이 깨끗했다. 우치다의 얼굴은 창백했다. 두 눈을 크게 떴고 입안에 잇몸이 드러나 보였다. 고통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불과 44시간 전 고시즈카와 함께 현장에 직접 가서 앞에 마주했던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소견은 살인, 사인은 출혈성 쇼크사로 추정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이며 어제 현립 S의대 법의학 교실에서 시체를 사법 해부했다. 검안서의 내용은 대부분 검시 결과와 동일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속보로 전했다. 물론 경찰 쪽에서는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집의 계단은 가파르군. 발판 폭도 좁고. 갑자기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구라이 씨가 이렇게 지적하자 이마무라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그 집 사람들도 항상 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혼자서 올려보내지 않았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슬리퍼를 벗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침실 바닥과 계단에는 이 칼끝에서 떨어진 핏자국은 보이지를 않는구만. 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이동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바닥에 비말혈흔은 날아오르거나 튀어서 흩어진 핏자국을 말한다. 네, 비말혈흔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요.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밟았다는 이야기군. 네,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루미놀 검사에서 나왔어요. 침실에서 계단 가장 아랫단까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왕복한 것 같아요. 1층 복도와 현관 앞의 마루에는 네, 그곳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밖으로 도망간 발자국은 없었어요. 이마무라는 그가 곧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라이 씨의 질문은 끝이 나지 않았다. 주방은 보았나? 혈흔 말씀이십니까? 아니, 흉기 말이네, 흉기. 네, 이 주방은 살펴보았습니다. 이마무라는 대답을 하면서 가방에 손을 뻗었다. 추가 사진이 2장 있었다. 처음부터 내놓으면 속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몰라서 일부러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는 찬장문 안쪽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곳에는 부엌칼을 꽂아두는 칼꽂이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5개의 구멍 중 오른쪽 2개가 비어 있었다. 나머지 3개에는 과일칼, 빵칼, 그리고 18cm 길이의 부엌칼이 꽂혀 있었다. 3번째 부엌칼을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그 다음 사진이었다. 칼의 자루 부분은 녹슬었고 칼날에는 엷은 먼지가 붙어 있었다. 2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였다. 여느 집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부엌칼이 그 자리에 꽂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라이 씨는 사진을 무릎 위에 놓았다. 흉기도 피 묻은 발자국도 집 안에서 끝났군. 그래서 부인을 추궁하고 있나? 이마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잠시 얼굴을 뒤로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 옆에서 잠자는 환자의 숨소리를 확실히 확인했다. 어제 저녁부터 임의로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도 어렴풋이 감을 잡은 모양이고요. 자백했나? 아니요, 아직. 피 묻은 양말과 범행 당시 신었던 1층에 있는 슬리퍼, 모두 양성 반응이었었겠지. 네, 그 증거도 들이댔는데요. 계속 흐느껴 울기만 해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겠지라고? 2년도 관계도 없는 구라이 씨와 피의자가 순간 마음이 통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마무라는 적대감이 일었다.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가? 이 부분은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 구라이 씨가 분명히
감식과 관련된 질문 말고도 다른 내용을 물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마무라는 아예 사건 내용이 메모된 수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아사코는 아들과 도라에몽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해서 오전 11시쯤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을 했는데 먹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니까 잠자게 내버려 두라고 하기에 정오를 지나서 아들과 둘이서만 외출을 했습니다. 귀가한 시각은 오후 4시 5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같은 시각에 이웃 사람들이 아사코의 빨간 경자동차가 집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때 구라이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의 볼륨을 줄인 것처럼 말이다. 구라이 씨가 입을 움직이며 뭐라고 말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마무라는 애써 웃으려고 했다. 마치 자신이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하셨죠?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구라이 씨의 입가가 귀가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구라이 씨의 입술은 계속해서 희미하게 달싹거렸고 험악한 눈은 초점을 잃고 벽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마무라는 구라이 씨의 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조사관님, 왜 그러세요? 조사관님, 구라이 씨. 이마무라는 링거액을 살펴보았다.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링거의 내용물이 구라이 씨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잊고 있었다. 여기는 암병동이다.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이 보였다.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더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 손을 뻗었다. 그때 구라이 씨가 그 손목을 덥석 잡았다. 상당히 강한 힘이었다. 소란 피우지 마.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리고 손목이 해방되었다. 이마무라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반사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할 만한 염려의 말을 내뱉었지만 한편으로는 구라이 씨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다.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태연했다. 자살이야, 자살. 구라이 씨의 말에 이마무라는 다시 한번 사고의 틀이 확 깨지는 것을 느꼈다. 자살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익숙한 단어였지만 아주 먼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자살이라? 우치다 히로시가 자살했다고? 설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우치다가 살해를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마무라는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생각을 말하고 말았다. 그럼 살해 사건이라면 범인은 부인이라고 생각하나? 네, 아마도.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보게. 부인이 진짜 범인인 그 이유를 말이야.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찔러 죽였겠죠. 이마무라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날 정오쯤 아사코는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잠자고 있던 우치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닥에 흘린 피가 없었던 이유는 미리 비닐봉투 같은 걸 준비했다가 빼낸 그 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처 비말 혈흔을 밟은 사실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계단을 내려가 슬리퍼를 신고 욕실로 갔죠. 거기서 몸에 튄 피를 씻었습니다. 욕실에서도 루미놀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마무라는 이야기하면서 더욱 확신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욕실의 양성 반응뿐만 아니라 이마무라는 알지만 구라이 씨는 모르는 정보가 많았다.
우치다를 살해한 다음 아사코는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집을 비워서 우치다가 혼자 강도에게 습격당할 시간을 벌고 칼과 우치다의 지갑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죠. 현재 영화관에 있는 번화가에 기동대를 투입해서 상점의 쓰레기통 등을 이 잡듯이 샅샅이 수색 중입니다. 구라이 씨는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아사코는 4시 5분부터 15분 사이에 귀가를 했고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남편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해서 돈을 목적으로 침입한 강도의 소행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파악이 힘들지만 침실을 포함해서 집 어디에도 강도가 뒤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자네 말대로라면 훌륭한 살인 계획이야. 하지만 강도로 보이고 싶었다면 미리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게 좋았겠지. 사족이었나? 아사코의 혐의를 입증할 내용을 보충하려다가 쓸데없는 내용까지 말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말았다. 아들이 신경 쓰였겠죠. 아이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마무라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건을 인지한 시각은 언제지? 네? 통신지령실로 신고가 들어온 시간 말이야. 아사코가 경찰에 전화한 시간이 신문에는 4시 50분쯤이라고 나와 있던데 맞나? 이마무라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도 모른 채 수첩을 넘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구라이 씨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신고가 들어온 건 4시 51분입니다. 귀가가 4시 15분이라고 해도 36분이나 지난 후야. 계획살인치고는 좀 늦지 않나? 빨간 경자동차를 이웃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밖에 버젓이 세워두고 말이야. 특별히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시간이나 2시간 후라면 몰라도요. 이마무라는 대답했다. 구라이 씨는 지금 트집을 잡고 있다. 이마무라는 짜증 섞인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렇다면 남편을 왜 죽였을까? 갑자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종횡무진이다. 어디로 튈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정확한 이유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주위 사람들을 탐문 수사해 보니까 부부 사이가 나빴으리라고 짐작해 볼 만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치다가 바람을 피웠고요. 도박빚도 많았거든요. 도박빚이 얼마나 됐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아사코 씨가 지금 신문에 제대로 응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빚의 상세한 내역을 찾는 중입니다. 그 리듬 증권은 이류 회사인가? 삼류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주택 대출은 구 주택금융금고에서 30년 상환 대출이 있어요. 앞으로 25년 남았고요. 남편 앞으로 나올 생명보험금으로 갚는다고 치면 빚은 없는 셈이구만. 아니요, 통째로 남습니다. 이 우치다 씨 동료 말에 따르면 이 단체 신용생명보험에서 부과금을 3할 올리자 이 화가 나서 납입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은? 증권을 영치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1년 반 전쯤에 외국계 회사의 무배당 보험에 들었더군요. 수령인은 아내인 아사코였고요. 제 사망 때는 1,000만 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추측은 하질 않는구만. 주택 대출 잔고만 2천만 엔이 넘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이라면 액수가 맞지 않죠. 물론 동기 중에 하나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음으로 찾아온 반전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조사관님, 왜? 자살의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전부지, 전부. 전부라고요? 검식원의 입에서 나올 대사답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관에 다녀왔더니 남편이 자살한 상황이지. 검 씨의 요점을 좀 알려주세요. 잘 들어봐. 부인이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어. 명백한 자살이었지만 자살로 하고 싶지 않았지. 혼이 나간 상태에서도 잔머리를 굴린 거야. 위장 강도로. 칼을 뺀 다음에 아직 경직이 시작되지 않은 남편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살해당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야. 양복에서 지갑을 꺼내고 칼과 함께 버리려고 밖으로 나갔지. 이렇게 하면 36분의 절반 정도가 지나지. 기동대가 근처에 하수구라도 파보는 게 좋을걸. 이마무라의 머릿속에 몇 개의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내가 이 남편이 자살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찔렀는지 다른 사람이 찔렀는지 아마추어는 판별하지 못하잖아요. 한눈에 알았을 거야. 시체가 두 손으로 확실히 칼 자루를 쥐고 있었으니까. 우치다가 칼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고? 구라이 씨는 사진 한 장을 이마무라의 코앞에 내밀었다. 시체의 상반신이다. 자, 보게. 손바닥이 깨끗하지? 이마무라는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네, 그거라면 저희 쪽에서도 검시 중에 논의를 했어요. 뭐 찔렀을 때 이 반사적으로 범인의 팔이나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요. 구라이 씨가 피식 웃었다. 반사적으로? 편리한 말이군. 실제로 과거에도 수면 중에 일어난 범죄 사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 공격을 받으면 손은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부분으로 가겠죠. 뭐 거기에 누군가의 팔이 있으면 잡겠죠. 뭐 지극히 당연한. 근데 손톱도 깨끗하지 않았나? 그 반문에 이마무라는 한순간 기가 꺾였다. 손톱을 확대한 사진은 갖고 오지 않았던 것이다. 신문에도 그런 자세한 보도는 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구라이 씨는 자신의 가설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네, 분명히 손톱 밑에서 피부 조각이나 섬유류의 흔적은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나일록 바람막이 점퍼나 코트를 입었다면 손톱은 깨끗할 수도 있겠죠. 아사코는 한 방울의 피도 떨어뜨리지 않고 칼을 처리했어요. 그 용이 주도한 면을 보면 튀는 피를 예상해서 전발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게. 나일론에 피가 튀면 흡수되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려서 방울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게 되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처럼 말이야. 하지만 침대 위에만 흘렀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면 타월을 준비해서 곧바로 점퍼의 피를 닦고 칼과 함께 비닐봉투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점퍼 다음은 타월인가? 틀렸어. 바닥에 피가 없었던 이유는 피가 마를 때까지 칼이 가슴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그 추론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왜 넓적다리까지 새빨갛지? 넓적다리요? 이마무라의 뇌는 비명을 질렀다. 용기를 내서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왔었는데 다시 처지가 바뀌었다. 자네
정말 현장에 갔었나? 구라이 씨는 손을 사진 가까이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우치다가 입은 잠옷의 왼쪽 넓적다리를 가리켰다. 위를 보고 찔렀다면 보통 가슴에서 배까지만 피가 흐르지. 그런데 왜 넓적다리까지 피가 흠뻑 묻어 있는 걸까? 그건 출혈이 상당했고, 보시다시피 우치다는 가슴 근육이 발달된 편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있어서 배에서 다리로. 어리석구만. 근본이 틀리면 그렇게 점점 세부 사항도 왜곡되어 가는 거야. 두려움과 분노가 반반 섞였다. 누가 열쇠인지는 이마무라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에서만 지고 있을 뿐이다. 근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적하신 부분은 모두 주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흐르거나 튄 것도 예측과 벗어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과학수사연구소가 정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 이렇겠지. 링거의 관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구라이 씨가 팔을 들었기 때문이다. 양반 다리를 한 채 전방으로 내민 오른손 주먹을 왼손으로 감싸고 칼의 길이를 재는 듯이 행동을 한 다음 슥 자신의 왼쪽 가슴에 대었다. 누워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기는 쉽지 않아. 힘이 들어가지를 않거든. 하려면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해야 되지. 의심스러우면 한번 시험해 보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찌르면은 몸이 앞으로 쓰러져. 양반 다리의 경우는 잠시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앞이나 뒤로 천천히 쓰러지지. 우치다는 양반 다리를 하고 찌른 거야. 왼쪽 넓적 다리는 왼쪽 가슴 바로 아래에 있지. 몸이 뒤로 쓰러질 때까지 아래쪽에 있는 잠옷에 피가 흠뻑 흐른 거야. 그렇지만 반격할 돌은 손에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던져야 좋을지를 몰랐다. 머리에 떠올랐던 몇 개의 의구심마저 구라이 씨의 도끼에 눌려 위축되었다. 대신 이미지가 떠올랐다. 양반 다리를 한 우치다의 모습이다. 그가 직접 자신의 가슴에 칼을 찌른다. 어쩐지 무서워졌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가슴의 자창 주변을 포함해서 몸 어디에도 주저창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자살이라면 칼을 찌를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동안 나는 이 주저창이 있어야 됩니다. 주저창이 없으면 다 타살인가? 검시 관련 예외 사례집을 만들면 검시 교과서보다 더 두꺼울 걸세. 그렇다면 이번에 넓적다리 피도 예외 사례집에 넣어주세요. 진짜 살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이 아사코가 남편의 죽음을 자살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마무라는 구라이 씨를 흉내낸 질문을 재빨리 던졌다. 머리가 냉정해지자 생각이 잘 떠올랐다. 아까 구라이 씨는 자살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살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말했었다. 보험금일세. 의외의 답이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은 이 남편의 죽음과 맞지 않는 금액이에요. 자네 말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남편은 자살했어. 이 말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돈이 끊겼다는 거지. 주택대출은 25년, 빚도 있지. 아이는 아직 5살이고. 그렇지만 자살이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이마무라는 말을 중단했다. 지금은 모든 생명보험 회사들이 2년이나 3년 정도로 자살의 책임을 면하는 기간을 잡는다. 우치다가 계약한 시기는 1년 반 전이다. 자살이라고 판정이 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자살한 남편의 시체를 보았다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졌을 텐데요. 근데 그 상황에 생명보험이 떠올라서 강도 살인으로 보이도록 꾸민 거는 뭔가 지나치게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혼란 상태라는 건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게 아니야. 한순간에 광대한 정보와 감정이 뇌에서 떠다니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보이기도 하는 거야.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이 먹고 살아야지. 전기세와 수도세, 아이 교육비, 대출 상환, 빚 상환.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험금 1,000만 엔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보였다니 말이다. 뭔가 찝찝하지 않나? 이 사진 말이야. 구라이 씨가 우치다 집의 외관 사진을 들었다. 이마무라도 옆에서 들여다보듯이 사진을 보았다. 전형적인 2층 집의 모습이다. 집 주변에는 구형 BMW, 빨간 경자동차, 젓갈색 흙으로 덮인 썰렁한 마당, 바깥 수도 옆에 작은 화단. 펜지군. 네? 화단 말이야. 심어놓은 꽃이 펜지와 비올라야. 사실 멀리서 찍은 탓에 꽃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마무라의 눈에는 빨강, 노랑, 보라, 핑크 이런 온갖 색이 점으로 보일 뿐이다. 그게 펜지는 미래를 보고 심는 꽃이네. 미래를요? 이마무라는 물끄러미 구라이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펜지는 아주 귀여운 꽃이야. 그래서 다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심고 싶어 하지. 색깔이 다양하고 가격도 적당하니까. 새 집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설레잖아. 꿈의 출발점 같은 거니까. 그래서 먼저 심는 건 대개 펜지나 비올라야. 그러다가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꽃들이 눈에 들어오지. 이야기가 끝난 건가 아닌가? 저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집은 새로 지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는 이야기야. 서른에 자기 집을 갔다니 너무 일르다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잔디도 나무도 없어. 집은 지었지만은 담이나 마당을 가꿀 여유가 없었던 거겠지. 구형 BMW는 삼류 증권사 직원의 허영이고, 실제로는 부인이 빨간 경자동차를 겨우겨우 몰고 다니는 생활이었어. 단체 신용생명보험의 부과금도 버거울 정도였겠지. 그렇게 아슬아슬한 수입과 지출 상황이 매일 이어졌을 거야. 대출도 많고 빚도 있어. 하지만 부인은 화단에 꽃을 계속 심었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펜지를 해마다 사서 심었지. 상상의 날개가 확 펴졌다. 꽃의 모종, 삽, 웅크리고 앉은 여자의 무릎이 떠오른다. 이내 사진 한 장에 찍혀있던 슈퍼마켓의 광고지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다. 아사코는 검소하게 생활했다. 남편의 바람기와 빚 때문에 괴로웠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생활을,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이마무라는 이내 꺼림칙한 마음을 떨쳐버렸다. 기특하게도 방금 전에 그 이야기만으로는 아사코의 범행서를 부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을 했다면 살해 동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조사관님의 말씀 가운데 우치다의 자살을 의심케 하는 요인은 전혀 없는데요. 그걸 조사하는 게 바로 자네들 형사의 일이야. 다만 한 가지, 리먼 쇼크 이후에 정신 상태가 멀쩡한 주식 관계자가 없을 테지. 먹고 싶지도 않아, 피곤해, 잠자게 내버려둬 라고 부인은 들은 대로 자네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주식면. 이마무라가 여기 왔을 때 구라이 씨는 이미 증권회사 직원 살인사건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 우치다가 자살을 했다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다. 아직까지 구라이 씨는 검 씨의 요점은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가 이미 이야기했네. 제가요? 제가 뭘 말씀입니까? 피 묻은 발자국 이야기. 예를 들어서 미세한 비말이라도 범행 직후 젖은 피를 밟은 채 계단을 걸었다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자국이 생기지. 하지만 자네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루미놀 검사로 알았다고 말했어. 그 이유는 마른 피를 밟았기 때문이야. 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젖은 피를 밟지 않았다고. 즉 아무도 우치다를 죽이지 않았어. 갑자기 머릿속이 크게 요동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죽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무책임합니다. 젖은 피를 밟은 발자국이라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확신을 얻은 증거는 바로 이거야. 구라이 씨는 자창의 확대 사진을 들었다. 부검 사진이다. 얇은 볼록 렌즈 형태로 벌어진 상처가 선명하다. 상처 안에 상처가 또 있지. 네, 이건 자절창이잖아요. 이 자창과 절창, 찔린 것과 베인, 그런 상처의 복합이죠. 칼에 찔린 직후에 반사적으로 우치다가 몸을 움직이면서 절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사적으로인가? 아주 편리하구만. 사법해부에서 그렇게 판정했습니다. 누가 부검을 했지? 이솝의 교수님이신데요. 그는 시체를 다루는 사람인데도 시체를 싫어하지. 제대로 시체를 살펴보지도 않는다던데 아닌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절창이 아니야. 뺀 상처야, 뺀 상처. 뺀 상처라고요? 그럼 칼을 뺄 때 생기는 상처라는 말씀입니까? 정신 차리게. 아직도 모르겠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게 칼을 뺄 때 생긴 상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알려주지. 이 복합 상처라면은 왜 이렇게 두 상처의 폭이 다를까? 다시 상처를 보았다. 주된 상처는 렌즈처럼 볼록하게 부어서 벌어진 반면에 안의 상처는 볼펜의 선처럼 가느다랗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동시에 생긴 복합 상처라면은 자연적으로 안의 상처도 벌어져 있어야 되지. 이마무라는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바깥의 자창에 비해서 안의 상처는 얇은 절창이어서 선의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것은 정말 단순한 선이다. 상처는 전혀 벌어져 있지 않았다. 이제야 이해를 한 모양이구만. 칼이 들어갈 때는 살아있는 몸이었고 뺄 때는 죽은 몸이었다는 뜻이지. 이마무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교수가 자절창이라고 단정을 해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기본 중에 기본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부검 씨에는 이미 아사코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믿었다. 단 한 번도 자살의 가능성을 찾아볼 노력을 하거나 상상력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생활 반응에도 예외가 있나요? 이마무라가 물었다. 하지만 결론을 뒤집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은 아니었다. 자네도 배웠을 텐데. 물론 심장이 멈춘 후에도 잠시 동안 근 조직이 죽지 않아서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생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죽은 후에는 예외란 없어. 죽은 몸은
찌르거나 베어도 상처는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마무라는 수긍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아사코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요. 자살을 살인처럼 위장한 건 그리 중죄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였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구라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미워서 죽였거나 계획하고 죽였다면 마음에 의지할 어떤 기둥 같은 것이 생기지. 자백하려고 하거나 발뺌을 하려고 해도 그 기둥에 대고 상의를 해볼 수 있어. 하지만 순식간에 마음을 잃은 이 부인에게는 그런 기둥이 될 만한 것이 없었어. 남편의 시체를 발견하기 바로 전까지 부인과 아들은 도라에몽 이야기를 했고 슈퍼마켓에 세일 상품을 찾았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알뜰하게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했지. 그런 자신이 남편의 시체를 돈으로 바꾸려 한 거야. 악마에게 단단히 홀렸었지. 아마도 부인은 당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할 거야. 이마무라는 천장을 보았다. 그렇군.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하다못해 개인 파산이라는 단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요. 생활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안간힘을 써가며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의 머리에는 그런 단어 따위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마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닫았다. 이제 됐나? 듣고 싶은 말이 이게 전부이냐 말이야. 이마무라는 내심 놀라서 숨을 죽였다. 네, 더는 없습니다. 저 감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빠를수록 좋겠지. 갑자기 등줄기가 섬뜩했다. 뭐가 말인가요? 늦지 않도록 윗사람에게 말해. 저 무엇을 말입니까? 목소리가 제멋대로 꺾이고 숨 쉬는 것이 괴로웠다. 구라이 씨의 눈이 이쪽을 보고 있다. 드디어 알았다. 이제껏 그는 시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직시는 계속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마무라에게 향해 있었다. 신문 기자가 눈치챘겠지. 남편 살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이마무라는 가슴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규정보다 길게 경례를 한 뒤 커튼이 나풀대는 창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